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쉬어가고 구름도 잠시 머물다가는 깊은 상월짜기에 그림 같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그곳에 발을 들이는 사람마다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농사를 지으며 서로 돕고 살았고, 밤이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지나가던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곤 했습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와 지붕이 웅장한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인근 마을에서 글 좀 읽는다는 아이들이 모두 모여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서당의 훈장님은 비록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학식이 깊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분이셨습니다.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예절을 엄하게 가르치셨기에 서당 앞을 지나는 마을 어른들은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항상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돛돌 위에는 아이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서당에는 돌석이라 불리는 머슴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부모 없이 자라 훈장님의 거두심을 받아 서당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거나 밭일하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거친 손마디를 가진 머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서당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흥얼거리며 일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돌석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다 막혀서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고 훌쩍거릴 때, 돌석은 마당에서 비질하며 그 뒷부분을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줄줄 외우곤 했습니다. 그는 장작을 패면서도 맹자의 구절을 되뇌었고, 물을 길어 나르면서도 논어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홀로 학문의 즐거움을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또한 돌석의 남다른 재주를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계셨지만 신분의 벽이 엄연한 세상에서 그 재주가 오히려 독이 될까 염려하여 짐짓 모른 채하며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자 명망 높은 양반가는 바로 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정승댁이었습니다. 정승대감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다 잠시 낙향하여 고향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위세가 당당하면서도 백성들을 살피는 마음이 너그러워 마을 사람들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승댁의 곳간은 흉년이 들 때마다 활짝 열려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정승대감이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서당의 훈장님과도 막역한 사이여서 틈만 나면 사랑방에 마주 앉아 바둑을 두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정승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연화 A씨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운 심성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화 A씨는 비단결 같은 머릿결과 복숭아꽃 같은 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하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서당에 심부름을 올 때마다 고생하는 돌석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몰래 떡이나 과일을 챙겨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곤 했습니다. 돌석에게 있어
연화 A씨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고귀한 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향한 존경과 연모의 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당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던 돌석은 담장 너머로 연화 A씨가 시녀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와 달리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땅만 보고 걷고 있었고 가끔 한숨을 내쉬는 듯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돌석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명랑하고 맑기만 했던 A씨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돌석은 본능적으로 정승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처럼 마을에도 시린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조정 내에서 당파 싸움이 치열해지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관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쉬쉬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당의 훈장님 또한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돌석은 훈장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등잔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곤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며 들려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떼를 지어 마을 어귀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거친 고함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어들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포졸들은 곧장 정승댁으로 들이닥쳐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평온하던 정승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돌석은 서당 담장에 매달려 떨리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정승대감이 오랏줄에 묶여 마당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감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었으나 집안 사람들의 통곡 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비통하게 적셨습니다. 정승대감은 역모를 꾀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었는데 이는 정적들이 꾸어낸 사악한 음모임이 분명했습니다. 대감은 울부짖는 부인과 연화 A씨를 향해 걱정하지 말라는 듯 덤덤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결국 가마가 아닌 거친 수레에 실려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화 A씨는 맨발로 대문 밖까지 뛰어나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숨죽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석은 멀어지는 수레와 흙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A씨를 번갈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감이 잡혀간 후 정승댁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는데 하인들은 겁을 먹고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바빴고 집안 곳곳에는 을씨년스러운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토록 붐비던 사랑방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널찍한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정승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정승대감의 은혜를 입었던 이들조차 모른 척 고개를 돌리는 야박한 인심을 드러냈습니다. 돌석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지만 신분이 미천한 자신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뼈아픈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연화의 씨는 하루아침에 닥친 불행의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곁을 지키는 사람은 늙은 유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기와집의 화려함은 빛을 잃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A씨의 기침소리와 늙은 유모의 탄식소리가 담장을 넘어 서당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돌석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당 마당을 서성이며 정승댁 쪽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A씨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훈장님의 눈을 피해 산에서 캔 약초를 몰래 정승댁 부엌 문 앞에 두고 오기도 했으나 그것이 A씨의 깊은 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당의 훈장님은 돌석의 이런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밤 돌석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훈장님은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켜신 후 무겁게 입을 여시며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닥친 시련은 단순히 한 집안의 몰락이 아니라 불의가 정의를 덮으려 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니 함부로 나서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눈에 서린 결기를 보신 훈장님은 말끝을 흐리시며 진정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면 주먹의 힘보다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돌석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잊히지 않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오자 정승댁의 형편은 더욱 공웅해졌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땔감이 없어 냉방에서 지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에서는 역적의 집안이라며 남은 재산마저 몰수하려 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정체 모를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연화 A씨는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 고고하던 기품이 짓밟히는 모습을 지켜보던 돌석은 입술을 깨물며 피가 맺히도록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밤새도록 장작을 패고 또 패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돌석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우연히 연화 A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A씨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물동이를 힘겹게 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달려가 물동이를 받아들었고 A씨는 놀란 눈으로 돌석을 바라보다가 이내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다 돌석아. 네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 한마디에 돌석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을 지켜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A씨의 뒷모습을 보며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새로 부임할 사또가 탐욕스럽고 호색하기로 유명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또가 정승댁에 남은 재산을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로 소문난 연화 아씨를 첩으로 삼으려 한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정승댁 담장을 넘어 A씨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정승댁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사방에는 굶주린 늑대들이 입맛을 다시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당의 훈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글을 배우고 싶다고 힘을 길러 아씨를 구하고 억울하게 잡혀간 정승대감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다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훈장님은 돌석의 진지한 눈빛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어 돌석의 앞에 놓으셨습니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이제부터는 머슴이 아닌 제자로서 너를 대할 것이다. 허나 이 길은 가시밭길과 같아 살이 찢기고 피가 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훈장님의 엄한 목소리에 돌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밤, 돌석은 호롱불 아래서 밤새 책을 읽으며 글자를 깨우쳐 나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머슴으로서 일을 해야 했기에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A씨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쏟아지는 잠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빗자루 대신 붓을 잡는 상상을 하며 마당을 쓸었고 장작을 패는 도끼질 소리에 맞춰 글을 읽었습니다. 훈장님은 돌석의 놀라운 성취의 내심 감탄하면서도
혹여나 그가 자만할까 더욱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돌석의 항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정승댁을 향해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행차 소식이 마을에 전해진 것입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사또의 행렬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사또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관아의 창고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궁리를 했고 은밀하게 이방을 불러 정승댁의 동태를 살피라 지시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한번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돌석은 서당 마루에 걸터 앉아 사또의 행렬이 지나간 자리를 노려보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정승댁의 늙은 유모가 서당으로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유모는 훈장님 붙잡고 통곡하며 사또가 보낸 매파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또는 정승대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연화 A씨를 첩실로 맞이하겠다는 파렴치한 제안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면 대감의 목숨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사람을 관노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훈장님은 분노로 손을 떨었고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돌석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었습니다. 돌석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글을 배워 힘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아씨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관아로 달려가 사또와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고 A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그의 번뇌를 위로하듯 창호지 문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돌석은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얼마 되지 않는 쌈짓돈을 품에 넣고 낡은 집신을 단단히 고쳐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승댁의 담장을 넘어 A씨가 기거하는 별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A씨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고 피신을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돌석의 그림자는 결의에 찬 무사의 모습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소년 돌석의 이야기는 끝나고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한 사내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그 기세가 등등하여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관아의 문턱이 닳도록 이방과 아전들을 불러 모아 세금을 거둘 구실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는 자가 있으면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리니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정승댁의 남은 재산과 연화 아씨를 어떻게든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시커먼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정승댁의 동태를 감시하게 했고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 집안을 풍비박산 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그림자만 비춰도 몸서리를 치며 피했고 활기차던 장터마저 파장 분위기처럼 썰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정승댁에 터무니없는 문서를 들이밀었는데 그것은 대감이 관아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는 위조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이방은 뻔뻔한 얼굴로 대문을 두드리며 사흘 안에 막대한 돈을 갚지 못하면 집과 논밭을 모두 몰수하고 식솔들을 관노비로 삼겠다는 사또의 엄명을 전했습니다. 늙은 유모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병석에 누워있던 연화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A씨를 궁지로 몰아넣어
스스로 사또의 첩이 되겠다고 나서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정승댁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과 탄식 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처절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또의 악행을 성토했지만 감히 나서서 대항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서당의 아이들조차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글 읽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훈장님은 분노를 사기며 붓을 꺾어버릴 듯 꽉 쥐고 계셨습니다. 돌석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내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연화 A씨의 모습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사또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힘없는 머슴의 몸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돌석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석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당 마당을 서성이다가 결국 훈장님의 방문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훈장님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아씨를 구할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훈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석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촛불 아래서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돌석아, 지금 네가 혈기로 나선다면 너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고 A씨는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이기려거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힘이 없을 때는 피하는 것도 병법이다. 훈장님의 말씀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돌석의 흥분한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과 엽전 꾸러미를 꺼내 돌석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곳에서 300리박 깊은 산속 암제 내 오랜 벗이 머물고 있다. 그곳이라면 사또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니 A씨를 그곳으로 피신시키거라. 그리고 너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더 큰 세상에서 학문을 닫고 힘을 길러라. 훈장님의 말씀은 돌석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이자 희망의 씨앗을 품는 일이었습니다. 돌석은 훈장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 아닌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석은 남몰래 떠날 채비를 서둘렀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밤을 틈타 움직였습니다. 그는 튼튼한 집신을 여러 켤레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동안 먹을 미숫가루와 말린 고기를 챙겨 보찜을 꾸렸습니다. 또한 정승댁의 늙은 유모와 은밀히 접촉하여 A씨에게 탈출 계획을 알리고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유모도 A씨를 살릴 유일한 기림을 깨닫고 눈물로 동의하며 A씨가 평소 아끼던 폐물을 돌석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부디 우리 A씨를 지켜다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다. 유모의 떨리는 손을 잡은 돌석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잠든 깊은 밤, 돌석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소리 없이 정승댁 담장을 넘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별채로 스며든 그는 방문을 살짝 두드렸고 기다리고 있던 연화 A씨가 하얀 소복 차림에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두려움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나 돌석의 듬직한 모습을 보자 조금은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돌석은 A씨에게 손가락을 입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녀의 짐을 받아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는 신중한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넘어가는 험한 샛길을 택했는데 이는 관아의 술락꾼들이 지키는 큰 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돌부리가 튀어나온 산길은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돌석은 A씨가 다치지 않도록 앞서서 가지를 쳐내고 손을 잡아주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연화 A씨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뒤에서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이를 악물고 돌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밤새 산사의 소리에 놀라고 바람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두 사람은 생사를 건 탈출을 이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멀리서 동이 터오는 붉은 하늘 아래 고요히 잠든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석과 연화 A씨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뒤돌아보았습니다. A씨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돌석 또한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또가 A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곧 추격대가 풀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A씨를 재촉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산 너머로 사라져 갔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두 사람은 훈장님이 일러주신 깊은 산속의 암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암자의 스님은 훈장님의 서신을 받아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이곳은 험한 산세가 막아주니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오. 스님의 말에 연화 A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석은 A씨를 부축하여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물과 음식을 챙겨주며 지친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A씨는 돌석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돌석은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A씨를 이곳에 영원히 숨겨둘 수는 없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힘을 길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A씨가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씨, 저는 이제 한양으로 가서 글을 배우고 과거를 보려 합니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와 A씨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기다려 주십시오. 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연화 A씨는 돌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그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내 돌석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돌석아 부디 몸조심하고 꼭 뜻을 이루어 돌아오거라. 너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돌석은 A씨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깊은 절을 올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암자를 내려오는 돌석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집 머슴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큰 꿈을 품은 대장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오며 돌석은 훈장님이 주신 책을 품속에서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그 책은 그의 미래이자 무기였습니다. 그는 험한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입으로는 맹자의 구절을 외우고 머릿속으로는 과거 시험의 답안을 구상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옷자락이 펄럭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양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A씨가 사라진 사실이 발각되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는 길길이 날뛰며 포졸들을 풀어 사방을 뒤지게 했고 정승댁의 유모와 하인들을 잡아들여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훈장님도 관하로 불려가 신문을 받았으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돌석과 아씨의 행방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또는 훈장님을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어 함부로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A씨가 무사히 도망쳤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여나 잡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관아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갔습니다. 돌석은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한양도성에 입성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성문과 분비는 사람들의 모습에 잠시 기가 눌렸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상기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아끼기 위해 낡은 절간이나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귀동냥했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이 소개해준 한양의 옛 선비댁을 찾아가 머슴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돌석은 행복했습니다. 그 선비댁은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수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돌석에게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돌석은 낮에는 땔감을 패고 물을 깃는 등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고 밤이 되면 주인 어른의 허락을 받아 서재 구석에서 촛불을 켜고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인 선비는 처음에는 돌석을 그저 글 좀 아는 머슴 정도로 생각했으나 그가 밤새워 공부하는 모습과 가끔 던지는 질문의 깊이에 놀라 점차 그를 제자로 다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학문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일치월장하여 몇 년이 지나자 사서삼경을 줄줄 꿰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돌석은 한시도 고향 마을과 연화 A씨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품속에 간직한 A씨의 놀이개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 족보를 세탁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나 뛰어난 문장 실력과 주인 선비의 도움으로 무사히 향시를 통과하고 마침내 대과에 응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이는 과거 시험장 돌석은 붓을 들어 먹을 찍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험장에 내걸린 시제는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는 방도를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 고향 마을의 피폐한 현실, 그리고 탐관 오리들의 횡포를 떠올리며 거침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뼈가 있고 진심이 담겨 있어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오는 돌석의 손은 먹물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합격 발표가 나는 날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방이 붙던 날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장원급제. 꿈에도 그리던 그 네 글자가 자신의 이름 앞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너무 기뻐서 우는 줄로만 알았으나 그의 눈물 속에는 지난 10년간의 고생과 A씨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고향 사람들의 한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천한 머슴 돌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여 세상을 심판할 힘을 가진 관리가 된 것입니다. 돌석은 관직을 제수받자마자 임금님께 청하여 암행어사의 직분을 자원했습니다. 편안한 벼슬길을 마다하고 험한 길을 택한 것은 오로지 고향의 탐관 오리를 처단하고 A씨를 구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기계를 높이사 마패와 유척을 하사하며 지방의 부패한 관리들을 엄벌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돌석은 낡은 갓과 허름한 도포 차림으로 변장하고 소수의 역졸만을 대동한 채 비밀리에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10년 전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길을 거슬러 이제는 당당한 심판자가 되어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돌석의 마음은 이미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며 탐관 오리들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보찜 속에는 낡은 옷가지와 함께 죄인들을 처단할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돌석의 가슴속은 뜨거운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썩어빠진 고을에 서리빨 같은 호령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돌석은 마침내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A씨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넘었던 바로 그 고개였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황량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밥 짓는 연기도 희미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쓰고 있던 갓을 눌러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또 이제 내가 돌아왔다. 그동안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돌석은 마을 어귀 주막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며 주모에게 넌지시 마을 사정을 물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주모는 낯선 나그네를 경계하면서도 사또의 횡포에 대해 묻자 한숨을 푹 쉬며 봇물 터지듯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정승댁은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사또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수탈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석은 주먹을 꽉 쥐며 주모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귀에 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주막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돌석은 쉬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그의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10년 전 그날 밤 A씨를 데리고 도망치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옆방에서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 보부상들의 코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석의 귀에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신음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고 낮에 주모에게 들었던 사또의 악행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내려갔습니다. 붓을 잡은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돌석은 보찜을 메고 다시 거리로 나섰는데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떠돌이 장사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갓은 비뚤어지게 쓰고 옷고름은 대충 메었으며 얼굴에는 숯검댕을 칠해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는 관아 근처의 저작거리로 향했는데 예전에는 활기가 넘치던 그곳이 이제는 파리만 날리는 죽은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물건을 사러 나온 아낙네들은 쌀 한 줌을 사기 위해 전대를 몇 번이고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곳곳에 나붙은 방에는 세금을 독촉하는 관아의 경고문만이 살벌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떡을 파는 할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떡 하나를 사 먹으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할멈 장사가 통 안 되는 모양이오. 마을 분위기가 왜 이리 흉흉합니까?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소. 내일 모레가 사또 생신 잔치라고 하여 집집마다 쌀이며 닭이며 닥치는 대로 뺏어가는 통에 나만 아는 게 없다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야. 굶어 죽으면 그만이지만 어린 것들이 배를 곪는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의 좌판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한 상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놈들아, 사또나리의 생신이 코앞인데
감히 빈손으로 장사를 하려 들어 포졸의 고함에 상인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큰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사또를 잡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발걸음을 돌려 마을 외곽에 있는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마당을 쓸고 글을 배웠던 그곳. 훈장님이 계신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당으로 가는 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돌 위에 놓인 신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고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낡은 책을 펴놓고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 훈장님이었습니다. 훈장님, 저 왔습니다. 돌석이 놈이 돌아왔습니다. 돌석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자 졸고 있던 훈장님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셨습니다. 노안으로 흐릿해진 눈을 비비며 한참 동안 돌석을 바라보던 훈장님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정말 돌석이가 맞느냐? 살아서 돌아왔구나. 정말 살아서 돌아왔어. 훈장님은 맨발로 뛰어나와 돌석을 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훈장님의 앙상한 등뼈가 손끝에 느껴지자 돌석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돌석은 훈장님께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양에서 겪은 고초와 장원 급제한 사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왔다는 것을 밝히자 훈장님은 감격에 겨워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장하다, 정말 장해.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나. 네가 정승대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마을을 구해줄 줄 내 진작 알았다. 훈장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아껴둔 꿀물 한 그릇을 타주시며 그동안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셨습니다. 사또의 횡포는 돌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정승댁은 이미 폐허가 되어 귀신이 나올 지경이라는 슬픈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돌석은 훈장님께 연화 A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훈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떠난 후 관에서 A씨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지만 다행히 찾지 못했다. 내가 스님과 연락이 닿아 소식을 들으니 A씨는 깊은 산속 암제서 비구니처럼 지내며 오직 너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A씨가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솟았습니다. 그는 훈장님께 곧 사또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날이 어두워지자 서당을 나섰습니다. 밤이 되자 돌석은 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정승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는 마을의 자랑이자 위엄이 넘치던 그 기와집은 이제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이 썩어 흉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은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바람에 수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폐허가 된 집 안으로 들어가 옛날 자신이 장작을 패던 곳 A씨가 거처하던 별차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폐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와 그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돌석은 별차에 툇마루에 걸터앉아 A씨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물동이를 들어주던 날, 밤중에 도망치던 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마루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다짐했습니다. A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집을 다시 예전처럼 일으키고
A씨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정승대감의 영혼도 달래드리겠습니다. 돌석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고 그의 굳은 결의는 낡은 기와장을 뚫고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또의 하인들 두세 명이 횃불을 들고 지나가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내일 잔치 준비는 다 됐냐? 이번에 잡아들인 소가 아주 실하다던데. 말도 마. 이방나리가 아주 쥐어짜서 껍질까지 벗겨먹을 기세야. 우리도 국물이나 좀 얻어먹어야 할 텐데.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돌석은 사또의 생일 잔치가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일 정오 관아의 마당에서 벌어질 그 잔치판이 바로 사또의 심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은밀히 마을을 빠져나와 마을 어기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역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돌석이 데리고 온 정예부대로 돌석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들에게 내일의 작전을 상세하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정고 사또가 잔치를 벌이고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들은 마을 입구와 관아의 퇴로를 차단하고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역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사또의 생일 잔치 준비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주고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아첨꾼들이 몰려들어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지로 동원되어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공포와 절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악공들이 풍악을 울리고 기생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지만 그 흥겨운 가락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덮기 위한 가식적인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돌석은 다시 허름한 거지 차림으로 변장하고 잔치판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밥을 얻어먹으러 온 거린 행세를 하며 사또와 관리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니 모두들 마음껏 먹고 마시라. 물론 이 모든 것은 너희 백성들이 바친 정성이니 내 기꺼이 받아주마. 그의 뻔뻔한 말에 관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품속의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술판이 무르익어 가자 사또는 더욱 오만방자해져서 잡아온 백성 중 한 명을 끌어내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세금을 덜 낸 주제에 감히 내 잔치 음식을 넘보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힘없는 농부를 끌고 가자 그의 늙은 노모가 달려나와 사또의 발 아래 엎드려 빌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지만 사또는 노모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에잇, 재수없다. 저 늙은이도 같이 끌어내라. 그 광경을 본 돌석의 눈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지 같은 행사에게 주위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썩 꺼지지 못할까. 돌석은 멈춰서서 사또를 똑바로 노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탐관오리는 듣거라.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니
오늘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이로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석에게 달려들자 돌석은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의 위엄에 포졸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돌석의 외침과 동시에 관아의 문이 박차지며 무장한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술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위에 있던 아첨꾼들과 이방들은 혼비백산하여 쥐새끼처럼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역졸들이 모든 퇴로를 차단한 뒤였습니다. 억눌려 있던 백성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환호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암행어사 나리가 오셨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 함성은 그동안 쌓였던 하늘 일시에 씻어내리는 듯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루 위로 올라가 사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사또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정녕 이 고을의 목민관이란 말이냐.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라는 임금님의 명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죄 네가 알렸다. 사또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석의 표정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과 아전들 그리고 사또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을 모두 포박하여 형틀에 묻게 했습니다. 관아마당은 이제 심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돌석은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들이대며 죄인들을 추궁했습니다. 정승댁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문서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거둔 세금 장부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사람들의 명단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또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올소 저놈들을 매우 쳐라 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돌석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분은 서당의 돌석이가 아니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훈장님이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맞소. 저분은 우리 마을 출신으로 훌륭한 선비가 되어 돌아온 돌석이가 맞소.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거짓골을 벗어던지고 관복으로 갈아입은 돌석을 알아보았고 그가 자신들을 구하러 온 영웅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감격하여 엎드려 절을 했고 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석은 사또와 그 일당들을 파직하고 옥에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곳간을 열어 썩어가던 곡식과 비단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은 쌀을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억울하게 뺏겼던 논밭 문서를 돌려받은 농부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이제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돌석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질서를 바로잡으며 마을이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난 후 돌석은 조용히 정승댁에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몰수되었던 집과 땅을 모두 되찾아 원상복구시키고 흩어졌던 하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졸 중 가장 발이 빠른 자를 불러 서신 한 통을 쥐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산속 암자로 가서 이 서신을 전하고 연화 A씨를 정중히 모셔오너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여라. 전령이 말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돌석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A씨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도와 탐관 오리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한양으로 압송되어 떠나간 뒤 관아의 마당에는 비로소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돌석은 관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우며 산더미처럼 쌓인 문서를 검토하고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붓을 들어 붉은 줄을 그을 때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이 주인을 찾아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감격에 겨운 울음소리와 만세를 부르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암행어사 나리가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에 기뻐했습니다. 돌석은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그토록 꿈꾸어왔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가슴 벅차게 만끽했습니다. 관아의 일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돌석은 곧바로 정승댁의 복원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단순히 무너진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창고를 열어 목재와 기와를 내어주고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놀랍게도 방이 붙자마자 마을의 장정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연장을 챙겨들고 정승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정승대감의 은혜를 입고도 집안이 몰락할 때 돕지 못했던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땀을 흘리며 무너진 담장을 쌓고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돌석은 관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그들 틈에 섞여 함께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며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승댁의 사랑채가 다시 제 모습을 갖추어갈 무렵 돌석은 마을의 원로들과 훈장님을 모시고 정승대감의 신혼을 복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사또의 비밀, 금계에서 찾아낸 정승대감이 영모와 무관하다는 결정적인 증거 문서와 사또가 조작한 거짓 장부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승대감은 죄인이 아니라 이 탐관 오리들의 희생양이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대감의 억울함이 풀리고 더럽혀진 명예가 깨끗이 씻기게 되었습니다. 돌석에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노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젊은이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는 이런 불의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정승댁 사당에 올린 향연기는 하늘 높이 피어올라 구천을 떠돌던 대감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말끔하게 단장되고 마당에 다시금 화사한 꽃들이 심어질 즈음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속 암자로 떠났던 전령이 연화 A씨를 모시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심장이 마치 10년 전 도망치던 그날 밤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고 정갈한 관복으로 갈아입은 뒤 대문 밖까지 나가 A씨를 맞이할 채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로 나와 고생 끝에 돌아오는 A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가마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서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정승댁 대문 앞에 멈춰 서자 사방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돌석이 천천히 다가가 가마문을 열자 그 안에서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한 연화 아씨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풍파가 그녀의 얼굴에 옅은 주름을 남겼고 승복에 가까운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눈앞에 서 있는 늠름한 관리가 바로 옛날의 그 머슴 돌석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씨, 약조한 대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돌석이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자 연화 A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석의 어깨를 잡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석아 아니 어사나리.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리 큰 은혜를 입게 되다니요. 꿈만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애틋한 모습에 지켜보던 마을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재회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감동적인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석은 A씨를 부축하여 말끔하게 수리된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루는 윤이 나게 닦여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관에서 풀려난 늙은 유모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달려나와 아씨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기씨 살아계셨군요. 내 죽기 전에 아기씨 얼굴을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A씨와 유모 그리고 돌석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는 동안 집안에 있던 하인들도 모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주인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폐가처럼 죽어있던 정승댁에 다시금 사람의 온기와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승댁 마당에서는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또의 생일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화합과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돌석은 사비와 관아에 남은 식량을 털어 떡을 하고 고기를 삶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마당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웃음으로 씻어냈습니다. 풍물패가 신명나는 가락을 울리고 아이들은 횃불 주위를 뛰어다니며 깔깔거렸습니다. A씨는 툇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돌석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 아우님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되찾은 평화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잊고 이제부터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예전처럼 정답게 살아갑시다. 돌석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촌장이 대표로 답사를 하며 돌석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내려와 촌장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마을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복하여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정승댁에는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돌석과 연화 A씨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사랑방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위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고 가끔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댕그랑 울렸습니다. 아씨는 따뜻한 찻잔을 돌석에게 건네며 그동안 산속 암제에서 지냈던 이야기와 돌석을 기다리며 겪었던 마음고생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돌석 또한 한양에서의 고된 생활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오 사나리, 이제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셔야 하는지요? A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돌석은 찻잔을 내려놓고 A씨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A씨, 저는 임금님께 이 고을의 형암으로 내려와 백성들을 돌보겠다고 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나 제가 나고 자란 이곳에서 A씨를 모시고 고향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돌석의 고백에 A씨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확실한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돌석은 A씨에게 정승대감의 유품인 낡은 서책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돌석이 관아의 압수품 창고에서 찾아낸 것으로 대감이 평소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며 대감님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A씨께서 제 곁에서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A씨는 책을 가슴에 품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돌서가, 아니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오랜 세월 묵혀온 사랑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지만 정승댁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돌석은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별 하나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 별들이 돌아가신 정승대감과 자신의 부모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함은 풀렸고 악인은 벌을 받았으며 사랑하는 사람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석의 가슴속에 꽉 차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록 어사라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그의 몸에 밴 부지런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질 소리에 잠에서 깬 연화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돌석은 밝은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A씨? A씨 또한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나리께서도 평안하셨는지요? 두 사람의 아침 인사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평화로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관하로 출근하기 전 훈장님을 찾아뵙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훈장님은 돌석의 결정을 지지하며 마을의 교육을 위해 서당을 확장하고 싶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돌석은 흔쾌히 동의하며 자신의 녹봉을 털어 서당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훈장님은 제자의 갸륵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제 간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물건을 팔았고 아낙네들의 장바구니는 풍성해졌습니다. 더 이상 세금을 뜯어가는 포졸들의 횡포는 없었고 억울하게 매를 맞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석은 틈만 나면 평상복 차림으로 장터를 돌아보며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려워하기보다는 친근한 이웃처럼 대하며 스스럼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돌석이 꿈꾸던 진정한 목민관의 모습이었고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석은 연화 A씨와 함께 정승대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묘소는 말끔하게 벌초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싱싱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 나란히 절을 올리며 대감의 영전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돌석이 돌아왔습니다. A씨를 지키고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마치 대감이 웃으며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A씨는 돌석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돌석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돌석과 연화 A씨는 나란히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도 그들을 반기듯 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돌고 돌아 마을에는 다시 황금빛 가을이 찾아왔는데 이번 가을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요로움과 평화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채 출렁거리고 농부들의 낯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돌석이 고을의 원님이 된 이후로 과한 세금이 사라지고 부역이 줄어드니 백성들은 제집 일에 정성을 쏟을 수 있었고 자연스레 곡식은 알알이 연글어 풍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볕단을 나르는 소달구지의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메뚜기를 잡으러 뛰어다니며 해맑은 웃음소리로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곡식이 풍성한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와 희망이라는 싹이 텄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석은 원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단옷을 휘두르며 거들먹거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관복 대신 편안한 무명옷을 입고 들판으로 나가 농부들과 함께 땀 흘려 일손을 거들었고 밭두렁에 퍼질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돌석을 원님이라 부르기보다는 우리 돌석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집안의 대소사나 사소한 다툼까지도 그에게 털어놓고 상의하곤 했습니다. 돌석은 백성의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며 법전에 적힌 차가운 문구보다는 사람 사는 정과 이치에 맞는 판결을 내리려 애썼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다스림 덕분에 고을에는 억울한 사람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화의 씨 또한 정승댁의 안주인이자 원님의 내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그리고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장신구 대신 수수한 비녀를 꽂고 직접 장을 담그거나 배틀에 앉아 명주를 짜며 검소한 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관아의 쌀을 몰래 빼돌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줄여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죽을 쑤어 보내고 병든 이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아씨의 고운 심성에 감동하여 그녀를 친자매처럼 따랐고 아씨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서로 물동이를 들어주겠다며 앞다투어 나설 정도였습니다. 연화 A씨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햇살처럼 따스하고 온화한 미소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경사스러운 날이 다가왔는데 바로 돌석과 연화, 아씨의 홀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집집마다 청사초롱을 내걸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홀례식은 사치스럽지 않게 마을 마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축하의 마음은 왕실의 홀례보다 더 크고 깊었습니다. 훈장님이 주례를 맡아 두 사람의 연을 하늘에 고했고 마을 사람들은 쌀과 떡을 가져와 잔치상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사모간대를 쓴 돌석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했고 연지곤지를 찍은 연화 A씨는 수줍은 듯 볼을 붉혔으나 그 눈빛만은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릴 때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격의 박수와 함께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머슴과 아씨라는 신분의 벽을 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끝에 맺어진 사랑의 결실이었기에 그 감동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A씨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훈장님은 제자가 대견하여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도 두 사람을 축복하는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꽃잎이 눈처럼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돌아가신 정승대감이 하늘에서 보내는 축하의 선물인 듯 느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돌석과 A씨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으며 A씨는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
돌석과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돌석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A씨는 그 옆에서 바느질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은 그림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기쁨은 나누며 부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매듭을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날이었습니다. 돌석은 퇴근길에 훈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와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씨는 정성껏 빚은 만두를 넣어 끓인 정골과 든 청주를 내왔고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훈장님은 술잔을 기울이며 내 평생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자네처럼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뜻을 이룬 제자는 처음일세. 자네는 나의 자랑이자 이 마을의 희망일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석은 스승님의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모든 공을 훈장님의 가르침과 아씨의 내조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방안은 화롯불의 온기와 사람의 정으로 훈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돌석과 A씨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고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석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당에서 함께 팽이를 치며 놀아주는 다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입신양명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보다 남을 배려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A씨 또한 아이들에게 예절과 검소함을 가르치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맑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며 돌석과 아씨의 덕이 대를 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돌석은 고을 원님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중앙의 부름을 정중히 사양하고 고향의 남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벼슬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흙을 밟으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는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아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서당에서는 양반집 자제와 머슴의 자식이 한 방에 앉아 함께 글을 읽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어느 해 추수감사제가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가장 크고 실한 호박과 햅쌀을 들고 돌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석을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며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 앉은 사람들은 막걸리 사발을 돌리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돌석이 사또를 혼내주고 A씨를 구했던 그 통쾌한 무용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돌석은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아, 그 웃음소리는 가을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까지 전해져 마을 전체를 행복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돌석과 연화 아이씨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습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고상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이 A씨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한 세월이 고생스럽지는 않으셨소. A씨는 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리 덕분에 제 인생은 매일매일이 봄날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나리의 아내로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고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돌석은 A씨의 어깨에 속옷을 덮어주며 방으로 들어가기를 권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슴이었던 자신이 정승댁 사위가 되고 고을 원님이 되어 살아온 기적같은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씨의 온기는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펼쳐질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머슴 돌석이와 연화 A씨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이 남긴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이 마을의 자랑거리로 남아있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고 꿈을 이룬다는 아주 오래되고 따뜻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여러분도 돌석이와 A씨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소공어리는 고요한 밤입니다. 걱정일랑은 모두 내려놓고 포근한 어둠 속으로 스르르 눈을 감아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따뜻한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돌석이가 지켜낸 그 마을의 평화처럼 당신의 밤도 평온하고 안락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